얘기하지 않아도 지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교사의 생각과 다르면, 교과서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내 생각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교육으로 이렇게 나름 주입식이라고 하지만 어쨌건 주입식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해서 여기까지 컸는데 그 방법이 뭐가 문제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지식에는 크게 4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궁금하게 만드는 교육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게 궁금하면 그게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만유인력 법칙 같은 아주 근원적인 이론, 법칙, 원리적 이런 식의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수많은 이후의 다른 종류의 이론과 지식들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성적 지식으로 만유인력 법칙이나 고전력법 여러 가지 법칙을 가지고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이런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종류의 지식을 응용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생성적 응용적 지식까지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다른 종류의 사고를 하는 게 요구가 됩니다. 누군가는 롤러코스터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해놓으면 그거를 갖다가 대량 생산을 합니다. 대량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제조적 지식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는 제조적 지식은 크게 분량이 없어야 되고 오차나 에라나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자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수용적 학습 능력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데입니다. 누군가는 롤러코스터 대량 생산된 것 중에서 한 대를 사다가 놀이동산에 심고 그거의 작동법을 익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식이 매뉴얼적 지식입니다. 매뉴얼적 지식이 필요로 하는 사회, 이런 잡이 많은 사회에는 생성적 응용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와봤자 백수로 놉니다. 직업이 없어서. 우리는 매뉴얼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한국전쟁 직후 정도의 사회에서 제조적 지식으로 경제 발전을 했고요. 이제 단순 반복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들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은 이제 응용적, 생성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인재들은 제조적 지식으로 무장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회에 필요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학생들이 실제로 갖춘 역량의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사상 최악의 실업난인데 서울대 출신도 노는 학생들이 허다합니다. 저희 제자들 봐도.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건데, 의사가 하는 일 70% 2030년에도 AI가 한다. 2030년은 먼 나라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직후의 사회입니다. 이거 먼 나라 일이 아니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늘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학생들이 우리나라 수업에서 탈출을 합니다. 저희 큰애는 탈출을 했고 둘째는 한국 공교육에 있었는데 큰애는 끊임없이 왜 학교에서는 글쓴이의 생각만 묻죠? 왜 아무도 제 생각은 묻지 않아요? 그리고 글쓴이 대부분들은 다 돌아가셨던데 정말 그 글쓴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누가 아나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서 진도에 방해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둘째는 이제 한국 공교육에 계속 있어서 첫째를 탈출을 시켜가지고 IB라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학교로 가게 됐는데 두 아이의 과제, 시험, 방향, 생각하는 가치관 이게 너무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비교하는 칼럼을 하나 썼더니 매경에서 그거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확장 보도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확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게 제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공교육에 도입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혼자 내 아이만 키우고 말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절박한 심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대입 수능을 보면은 총 45문항 중에서 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답니다. 100% 객관식이고요. 물론 제가 수능을 말씀드리지만 내신은 더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의 난이도는 얼마나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느냐에 의해서 절대 결정되지 않습니다. 5개의 보기가 얼마나 다 답 같으냐, 다 비슷하냐, 이거에 의해서 난이도가 결정되는 구조적인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나만의 사고를 하느냐가 전혀 측정되지 않고 5개의 보기 중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변별해내는 능력에 우리는 고득점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를 하는 시험의 샘플은 IGCSE나 IB나 2가지 종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IGCSE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패스합니다. 왜 IGCSE와 IB를 제시를 하냐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커리큘럼이 있는데 제가 보기로 이 2가지가 유일하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시험과 커리큘럼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SAT에도, 미국 SAT에도 한국어가 있는데 그게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수능하고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IGCSE 시험 문제를 보면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지문이 한참 나오고요. 계용목의 소설 백치 아다다의 지문이 한참 나오고 질문은 소유의 부정적인 측면과 무소유의 긍정적인 측면을 비교 분석하라는 걸 1시간 반 동안 해봐라. 이런 겁니다.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친구들이 장난으로 내 눈을 가리고 어떤 곳으로 나를 데려갑니다.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등을 통한 느낌을 사용해서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 묘사해 보십시오. 사악한 인물 또는 친절하고 신뢰가 가는 인물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습관 등의 정점을 두어 묘사하십시오.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입니다. 놓친 기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시험입니다. 대입 시험입니다. 고등학교 이거 잘 쓰면 그냥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고 하버드 가고 이런 시험입니다. 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시간은 문학 작품의 중요한 주제이다. 시간은 미래를 위한 희망, 잃어버림과 슬픔, 추억의 중요성 등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논하시오. 이거 2시간 동안 쓰고서 그냥 대학 가는 겁니다. 자, 공부했던 작품에서 어떤 이유로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쓰시오. 이런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2시간 동안 쓰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N에서 알쓸신잡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설가 김영하가 자기의 작품이 교과서에 게재되는 걸 거부한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그때 TVN의 소설가 김영하가 자기 작품을 거부한 이유는, 교과서에 게재되는 걸 거부한 이유는 문학작품은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과서에는 지문을 잘라서 게재가 되고 그래서 통으로 감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잘라진 지문 내에서 밑줄 긋고 이것의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난도질하는 시험 문제를 계속 시험을 그렇게 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는 문학작품을 제대로 배우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인드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IB 시험입니다. IB 시험은 이 한국 문학, 이제 한국어 시험인데, 예를 들어서 공부했던 작품에서 IB는 교과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수많은 장르별, 저자별 작품 리스트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사가 어떤 작품을 선택할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한 작품을 가지고 한 학기를 할지 일주일을 할지 교사의 재량입니다. 그 대신 그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갈지 그게 교사가 통으로 읽고 통으로 토론하고 통으로 에세이를 쓰고, 그래서 무슨 작품을 공부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작품을 공부를 했든 간에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논할 수 있다라든가,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문학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개발시켜서 논할 수 있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뭐가 되는지를 시험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가 됐든 간에 생각하는 힘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수업의 핵심이고 평가의 핵심입니다. 저희 둘째 시험 문제입니다. 공립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폰으로 그냥 찍은 건데요.
제 아이폰 칼라 사진 찍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흑백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질문은 다음 그림을 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색의 혼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회전시켜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색이 혼합되었을 때 명도와 채도의 변화는 어떠한가. 이게 시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오방색 방위에 맞게 나열한 것은, 그 다음에 이것도 다음이 설명하는 색의 대비는. 피카소가 와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학교 복도를 지나갔다가 미술 선생님을 만나서 미술 선생님 미술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2주 전에 내준 프린트물만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그래서 전교생 88점 평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술 시험의 현 주소입니다. IGCSE의 미술 시험은요, IGCSE나 IB는 수능처럼 표준화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있어요. 그 특정한 날, 수능 치는 날. 그런데 미술 같은 과목은 이 수능 치는 몇 달 전에, 뭐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8개월 전에 미리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됩니다. 그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헤어드라이어, 변하는 시간들, 직장에서, 은폐, 당황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주제를 먼저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 중에서 학생은 내가 뭘 선택을 할지 일단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는 미술 시간에 이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교사와 친구들과 내가 뭘 선택을 했고 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아티스틱하게 표현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매체로 표현할지, 이게 수채화일지 유화일지 만들기 차르기일지 판화일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실행을 실제로 몇 달 동안 수행을 해서 그 모든 전 과정의 프로세스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게 시험입니다. 프로세스 포트폴리오의 한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빈치 노트에 이렇게 태아에 대해서 분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다빈치 노트를,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트를 보고 얘가 태아라는 테마를 꺼집어내고, 그리고 이걸 찰흙으로 만들어 보고요. 찰흙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뒷 배경은 붉은색은 전부 다 자궁의 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낙태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의 태아 기록에서 태아가 이 낙태 과정에 이르는, 큰애는 둘째는 드라이 포인트 에칭, 공파나 평파나 차이 하나도 모르는데 저한테 뭐냐고 묻는데요. 저도 공파나 평파나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외웁니다. 그 드라이 포인트 에칭, 공파나 평파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근데 여기는 한 거죠. 실제로 보면 이 드라이 포인트 에칭을 스텝 1, 2, 3, 4, 5 이렇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프로세스를 전부 다 제시를 하고,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굳이 외워가지고 그 1, 2, 3, 4, 5에서 고르는 이런 종류의 시험은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과학시험입니다. 생물시험인데요. 대입시험이에요. 이거 쓰고서 대학 갑니다. 새의 노랫소리 발달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게 과학시험입니다. 역사시험입니다.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국정교과서하고 거민정교과서 논란이 한창 일었을 때 저는 국정이 악인 거는 맞는데 그러면 거민정은 선이냐라는 뉘앙스의 칼럼을 썼다가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국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민정을 비판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글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거민정을 선택을 한다고 한들 우리 아이들은 8개가 아니라 80개의 거민정교과서가 있어도 그거를 비교하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서 선택한 한 가지 교과서를 배우고요. 그리고 그냥 학생의 책상 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사실상 역사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교과서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순에 알맞게 나열한 것은 이거 흔한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흔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1시간 반 동안 논해봐라. 우리가 거민정 교과서로 배운다고 한들 국정이든 거민정이든 지금 현재와 같은 교육 방식으로 하면 전쟁 후의 평화 합의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시간 동안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둘째는 역사광입니다. 그래서 태정태세 문단세뿐만 아니라 고려의 왕과 왕비도 다 외웁니다. 왜 외우냐고 하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오 이렇게 해준답니다. 학생들도 교사도 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 이렇게 해준답니다. 이게 인정이고 보상이에요. 그런데 큰애는 이런 시험 문제를 늘 쓰던 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와서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엄마 너무 신기한 게 어떤 애들이 역사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연대기표를 다 외운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하는 네가 더 신기하다. 어떻게 역사 공부를 할 때 연도를 안 외우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연도는 시험 볼 때 다 주어지잖아요. 필요한 연도는 시험 볼 때 다 주어지고 그 연도 자체를 얼마나 암기를 했는지를 묻는 시험 문제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외운다는 시험 공부하는 애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수학은 공식집이 다 주어지고요. 그리고 화학은 주기율표가 주어집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그 다음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봅니다. 외국어 시험은요. 외국어 시험, 이거 영어 시험을 번역한 건데요. 서로 다른 전통을 되새기기 위해 전통 복장을 입고 참여하는 파티를 개최합니다.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이 어떤 의상을 선택했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기술하는 이메일을 쓰십시오. 인터넷 블로그를 쓰십시오. 친구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학교 문집에 기고를 하십시오. 이런 과제, 이런 시험 문제가 외국어로서의 언어를 배울 때의 시험입니다. 저희 둘째 이번 7월 달에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풀어보십시오. 영어입니다. 영어. 자, 만약 네가 덜 먹고 싶다면 파란색을 사용해봐.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걸 했어요. 6단어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가 좀 더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해. 근데 엑서사이즈란 단어를 사용하지 마. 그리고 총 11단어 해야지 돼. 그래서 막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막 하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근데 2개 모두 작성 시 빵점 처리. 그래서 2개를 작성하면 안 되나? 저희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채점한 거 보니까 앞에 거를 쓴 사람은 요건 3점짜리고 뒤에 있는 거 5점짜리라서 앞에 거 쓴 사람은 무조건 마이너스 2점.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탈락. 이런 식으로 변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내신 시험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옥스퍼드 영문과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15년 동안 교수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풀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문제를 푸는데 계속 손가락을 막 하면서 아무리 해도 13단어 나오고 15단어 나오는데 11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떡하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얘기가 그런데 이런 시험을 왜 보는 겁니까? 이게 영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수능은 전 국민을 60만을 9등급으로 나누는 시험이고 내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신으로 나누는 시험이에요. 우리 어떤 지역은 우수한 애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의 9등급으로 나누려면 수능보다 훨씬 더 틀리기 쉽게 만들어서 변별을 의도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을 반드시 내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이죠. 생물 시험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새의 노랫소리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대부분 하버드의 브루너 교수가 말한 나선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은 물리학 실험실에서 물리학자가 하는 동일한 종류의 물리학적 사고 플러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물리학적 사고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나이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그 나이대에 맞는 난이도로 그런데 질적으로 동일한 걸 가르치자.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질적으로 동일한 거. 그런데 우리는 문학작품의 저자가 자기 작품에 대한 시험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국어 시험을 풀고 있고요. 피카소가 와도 풀 수 없는 미술 시험을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영문과도 풀 수 없는 영어 시험을 풀고 있고요. 수학자들이 풀 수 없는 수학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 생물학자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생물학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제로 논문에 실린 데이터나 이런 걸 보고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내는, 그게 생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대입 시험 문제가 그냥 이렇게 논문에 있는 어떤 표를 보여주고 이것이 말라리아 발생 패턴인데, 강우량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 패턴이 연간 강우량 변화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시오. 말라리아 발생의 계절별 패턴에 대해 강우량 변화 이외의 두 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안해 보시오. 이게 대학 입학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들과 시스템과 환경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시험 문제만 바꾸자가 아니고요. 그런 시험을 바꾼다는 거는 그런 시험을 바꾸게 하는 교수법이 필요하고요. 그런 교수법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교육과정이 제대로 가능하게 하는 절대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내신 부풀리기, 교사의 평가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평가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내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신을 교사에게 다 맡긴다 그러면, 절대평가한다 그러면 다 부풀리게 할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IB에서는요, 내신을 A 선생님이 100명을 내신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본 채점센터에 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부풀리기를 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전체를 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신을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도 내신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괜히 부풀리거나 괜히 박하게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 학생들이 그 수업을, 교과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교학점제 필요하고요. 문이과 통합해야 되고요. 교사의 평가권이 여기서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교사가 A 1, 2, 3반 가르치는 교사, 4, 5반 가르치는 교사가 같은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께서 이제 오픈북이면 이런 것이 가능한 전략 중에 하나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에 인터뷰를 하신 그날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IB는 오픈북입니까? 서구 선진국은 몇 나라나 오픈북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IB는 오픈북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시험 문제 보셨죠? 오픈북을 한다고 해서 더 잘 쓸 수 있는 종류의 시험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어떤 문학작품을 읽었든 간에 여러 문학작품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끌어내서 내가 2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생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펼쳐놓는다고 해서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B 말고 영국의 A레벨이나 독일의 아비투어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이게 IB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랑 다르거든요. 이런 종류의 시험은 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몇십 년 동안 다 공정하게 해오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당연히 하나로 정해진 게 없고요. 이것저것을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패자부활제가 있는데요. IB에서는 그런 사고력이 중요하니까,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니까 처음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못했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발목 잡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언제든 어쨌건 대입 직전까지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러면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패자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끊임없이 내신도 피드백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걸 가능하게 하려면 핀란드가 1년에 교사들한테 주어지는 공문이 5건 미만입니다. 연간.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신발신 합쳐서 10,000건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감독과 어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거버넌스 구조도 사실상 변화가 불가피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의 평가 루브릭은 이따가 저기 수학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IB를 본 학생들에게, IB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수능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는 애들한테 우리나라 IB를 보게 한번 해봤습니다. IB를 본 학생들은 그게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 나왔는데요. 그 IB를 본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잘못 볼 때, IB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냐, 공부 못하는 애가 수능 잘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까봐 일부러 서울대보다 랭킹 높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스탠포드 이런 학교에 합격한 애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수능을. 한 명도 1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언어적인 배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수학에서조차도 그 캠브리지 공대에도 수학을 반타작하였습니다. 서로 측정하는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어떻게 다른지 수학 시간에 더 설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수능 학생들에게 IB 시험을 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지원으로 내신 등급별로 IB를 보게 했는데요. 그 내신이 이쪽 한국 내신 높은 애들이 IB에서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낮은 애들이 낮게 나오지 않았어요. 막 섞이더라고요. 제가 100명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신선해요, 새로워요, 낯설어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왜 재미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얘기가 이제 그 진로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을 인솔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진로 선생님들은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애들은 이런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1시간도 안 돼서 다 잘 텐데 끝까지 있어야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명도 잔애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더 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재미있다라고 했었어요. 왜 재미있냐? 학생들의 얘기가 어쨌건 틀리든 맞든 이거는 제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엔진을 돌려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에는 안 잡니다. 한국 논술과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00%의 애들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논술은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기대를 빨리 파악해서 글자수에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객관식의 형태일 뿐입니다. 라고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떤 공부법이 필요하냐?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인 얘기가 이런 시험을 보려면 책을,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서록도 쓰고 그러는데 생기부에 그런 것도 올리는데 독서를 안 하느냐 했더니 우리나라는 정독을 원전을 하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이고 요약본이나 발췌본을 빨리 읽고 글자 수에 맞춰서 짜깁기 해서 독서록에 써서 생기부에 올리는 게 독서의 목적이랍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걸 하면 사교육이 폭발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구동성 얘기가 적어도 쪽집게 과외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단순 반복 문제풀이 학습지와 학원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도 IB에서는 기출문제를 전체를 다 풀고서 시험 보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2시간을 쓰는 거를 기출문제를 연습을 하는데 2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초안을 쓰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고쳐서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완성도 있게 깊이 있는 답안지를 만들기 위해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한 시험에 수십 개가 있고 그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는 건데 그런 게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당연히 누구도 기출문제를 다 풀고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습지 시장은 없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연구진들과 함께 경기외고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굉장히 수업은 다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친한 친구의 의견에 반론이 제기하기 어렵지 않냐. 친구에게 반론을 제기하면 저희 친구랑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학생들의 얘기가 토론의 목적이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의견들을 모아서 더 나은 생각을 하자는 거 아니냐. 반대가 아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이분법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냐.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채점의 공정성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담당 선생님께서 문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채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된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얘기가 IB는 외부 채점센터에서 여러 사람의 평가 단계를 거쳐서 이미 신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개인 선생님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한다. 또 하나 IB의 교육 방향 자체가 네 생각이 뭐니를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교사와 의견이 달라도 근거가 제대로 뒷받침되게 논리적으로만 진술이 되면 공정하게 채점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애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이런 교육을 받았던 애냐? 아닙니다. 그냥 한국 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이런 교육을 시작해도 약간의 혼란 기간이 있지만 몇 달의 적응 기간을 거쳐서는 바로 적응을 합니다. 아이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이런 거 가능하지 않냐.
성적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이런 수업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얘기가 이것은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성적이 낮은 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했을 뿐 주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보다 태도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게 된 이유는 혼자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 가지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다음서부터 태도가 바뀌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학업에 흥미가 없어서 다 엎드려 자는 애들에게도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자는 건 교육이 만든 거지 그 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얘기였습니다. 저는 교육은 물 만난 물고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꺼내는 교육, 결과가 아니라 과정, 문제 해결력을 넘어서 문제 발굴력, 그리고 지식 소비자가 아닌 지식 생산자를 기르는 교육이고, 현존하는 직업 백날 준비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우리 애들 졸업하면 50%가 다 없어지는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쓴 칼럼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은 교육혁명 시작했는데 한국은 구한말인가 라는 게 있습니다. 2013년도 문부과학성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Rebuilding Japan by Rebuilding Educat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을 하고 2013년 초에 교육혁명을 선언합니다. 2013년 초에 2020년도에 수능 폐지한다고 선언해요. 7년 전에. 그리고 수능을 폐지하고 다른 수능, 새로운 수능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를 7년 전에 합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그 개편의 과정을 의견 수렴해가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2017년이니까 아직 2020년까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뭘 하냐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 아까 이 시험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공립학교에 도입을 합니다. 이게요,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들에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커리큘럼이었어요. 일본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베 신조 총리가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 같이 비싼 학비를 내야만 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우수한 교육 과정을 국가가 나서서 공교육에 공짜로 배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새로운 신메이지 유신을 이루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실상 영어하고 자국어 과목 빼놓고는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자국어 일본어로 번역해서 공립학교 200개 학교에 무료로 이거를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서부터 수업을 시작했고 2016년 작년 11월 달에 첫 대입 시험을 봤고요. 대학 입시에서 일본의 전통 수능도 오케이, 그 다음에 IB 시험으로 들어오는 것도 오케이, 둘 다 받으라고 모든 대학에 문부과학성에서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2017년도 3월에 요코하마에서 IB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일개 학회에 왕실에서 나와서 축사를 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왕실에서까지 나서서, 총리까지 나서서 이게 얼마나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이 시대에 시대를 읽는 눈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인지, 우리는 구한말의 근대화를 먼저 했던 일본한테 쇄국 정책을 하고 일단 가만히 좀 있어보자라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조함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지금 이런 노리코 아라이라는 교수가 토다이 로봇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이 로봇이 인공지능으로 토다이가 동경대인데 동경대를 내가 입시를 패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3년 있다가 몇 개의 대학에 패스하고요. 4년 있다가 몇 개의 국립대에 패스하고 5년 있다 몇 개의 명문대에 합격하는 이런 파란을 일으킵니다. 이러면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동경대나 북경대나 스탠포드대 같은 입시를 조만간 패스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90% 이상의 일본인들이 손을 든답니다. 이렇게 인식이 전환이 돼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할 자료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 총론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후에 실제로 아이비를 가르치시고 평가를 해오신 교사 백영옥 선생님과 김한솔 선생님께서 디테일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